자, 교재 104페이지.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있는 부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회계 변경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둘로 나눠져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회계 원칙의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우리 정책의 변경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일단 제가 적은 거에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시죠? 정책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죠? 정확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신 분은 그렇게 느껴야 돼요. 자, 우리 추정의 변경은 얘보다는 좀 더 중요하진 않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은 예를 들면 얘는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든지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대손 충당금 설정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뭐 1% 기말에 설정하던 걸 2% 설정하는 걸로 대손 충당금 설정 추정률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혹은 뭐 그 감가상각하는 자산 고정 자산의 잔존 가치를 좀 바꾼다든지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중요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얘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얘는 예를 들면 회계 기준의 변경.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다가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꾼다든지 아주 심각한 변경이죠. 우리 회사 다니는데 그러면 그만둬야 돼. 그만큼 중요한 변경이에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우리 기억나시나요? 선의선출법, 유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의선출법.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익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이익을 조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중대한 정책의 변경에 들어가게 돼요. 뭐 그 외에도 지금 우리 교재는 뭐 몇 가지가 더 적혀 있는데 중요한 변경이라고 말한 거에선 여러분은 두 가지 지금 원칙의 변경 적혀 있는 게 세 개 중에 두 개가 좀 적어요. 하나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을 쭉 글로 적어놓은 거고 오른쪽 위에 우리 회계 기준 변경을 저렇게 쭉 적어놓은 거고 결론적으로 중단 변경이죠. 중단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일단 변경을 하는 사유가 있는데 사유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변경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의 변경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얘는 소급법을 적용할 거예요. 소급법을 적용한다는 건 과거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옛날 것까지 지금 바뀐 대로 예를 들어서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꿨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다가 그러면 전년도 거하고 그 앞에 연도 것도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장점은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단점은 얘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게 돼요. 왜냐면 과거에 믿고 투자했는데 걔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럼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반면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까 우리는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소급법은 일이 많겠죠. 옛날 것까지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둬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바꾸면. 자,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얘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전진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전진법을 쓴다라는 건 전진법은 시험에 잘 나와서 참고로 전진법은 얘는 단기 기초부터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와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표현하는데 단기 말부터 나오면 틀린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올해 거 시작하는 거 단기 기초부터 적용하는 게 전진법이에요. 그럼 전년도 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이거의 장점은 과거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겠지만 위하고 반대예요. 단점은 얘는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어서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비교 가능성도 중요해요. 그럼 올해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얘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투자 못하겠다는 놈은 투자하면 안 될 거예요. 그죠? 대손충당금 1% 2%로 옮겼다고 해서 이 회사한테 영업이익에 큰 차이가 날까요? 어차피 대손 발생 안 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그게 남은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물가 상승하고 있는데 선의선출법을 후익선출법으로 바꿔버리면 이익이 팍 줄어들게 돼요. 그럼 엄청 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올해 이전 것까지 후익선출법을 다 바꿔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 바꿔버려서 하기 때문에 얘가 일이 좀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지금 우리 교재 105페이지의 소급법하고 일괄처리법인데 먼저 기억하실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책이 여러분도 중요한 거라 그랬죠. 그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는 옛날 거부터 다 바꾸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소급하는 거 옛날 것까지 다 소급해서 다 적용해서 바꿀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추정의 변경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전진법 지금 기초부터 시작한다. 이 말에서 지금 기초부터라는 부분은 생각 못할까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좀 구분이 모호한 거야. 중대한 변경인지 중대하지 않는지 모르겠대. 그럼 중대 안 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전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나면 뭐부터 적용해야 되죠? 중요한 거부터 해야지. 동시에 일어나면. 그럼 소급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얘 적용하면서 전진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생각하면 그 다음엔 얘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한글이 제일 어렵다는 건 알아요. 이거 문제 나오면 한글이 많아요. 그럼 글을 보면서 기준점을 잘 잡아서 얘가 중요하고 소급법이고 얘가 조금 덜 중요하니까 얘는 전진법이다. 근데 이거 위에 거는 옛날에 대한 이익도 전부 다 수정이 되죠. 재무제표를 지금 바꾼 걸로 다 바꾸고 나면 또 재원장 평가 방법 바꾸고 나면 옛날 것도 이익이든 다 바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부터 바꾸니까 옛날 게 안 변하겠죠. 그럼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중간점에 있는 게 중간이 일괄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단기 일괄처리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일괄처리법이라는 거는 얘는 재무 제표 작성은
전진법을 쓰는데, 그런데 손익 계산은 소급법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단기 일괄 손익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재무제표는 그냥 지금부터 바꾸는데 계산만 옛날 걸 지금 걸로 한다면 얼마 되는지를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걸 올해 손익으로 집어넣어서 한 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일괄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얘 둘이 사이점을, 얘는 지금 과거의 손익을 손 안 대고 지금부터 하는 거고, 얘는 과거 거 재무제표 자체를 바꿔서 손익을 다 수정해 버리는 건데, 얘는 재무제표는 그대로 가는데 그냥 그대로 과거 거 그대로 두는데 계산만 새로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바꾸기로 한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중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간.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06페이지에 위에 표 적혀 있죠. 지금 위쪽에 표가 보이시죠? 그죠? 이 표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를 나는 표로 적어 놓은 거니까, 중간에 사이에 껴 있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재무제표 작성은 얘 따르는데 계산은 쟤 따라했구나. 그러면 어디에 손익의 차이 나는 부분을 넣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올해 한 방에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사이에 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류 수정이라는 걸 볼게요. 오류 수정은 과거에 해야 되는 걸 빠뜨려서 뒤늦게라도 수정해서 반영하는 걸 오류 수정이에요. 그럼 변경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근데 항상 두 개를 좀 비슷한 것처럼 써두는데, 두 개는 우리가 알고 보면 완전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그럼 오류 수정을 보면, 자, 이건 예를 가지고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1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분계를 우리 회사가 누락을 한 거예요. 이 분계를 누락했을 때에 이걸 X2년도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지금 이 분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분기를 누락해서 그 다음 연도 차기에 얘를 우리가 하고 싶으면,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차변에는 일단 중요한 건 전기의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내 마음대로 비용 그냥 아무 때나 가져다 놓고 적정히 조절하지.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면, 시험 문제 시킨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비용 대신 사용하면, 전기의 비용을 올해 처리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의 수익을 올해 처리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까지는 여러분이 잘 찾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중대한 오류이냐, 이 오류가, 아니면 중대하지
않은 오류냐. 자, 이 두 개를 문제에서 꼭 말해줘요.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써요. 사람들이 그냥 전표 입력하는 문제인데 중대한 오류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라고 말하면 얘 이야기하는 거네라고 그냥 생각한대요. 일반 전표 문제에 이런 말을 표현할 이유가 없거든. 중대한 오류도 아니다. 그럼 중대한 오류라면 이때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300번대인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서 가감시켜 버릴 거예요. 마치 정책의 변경이랑 같이 금액을 과거까지 한 방에 정리해 버리는 것처럼 중대한 오류면 이익 잉여금 처분기한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해 단기 순이익 이전에 전기에서 2월돼서 넘어온 거에서 얘 조절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이익까지 손을 대 버릴 거는 이야기예요. 중대한 오류라면. 그런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900번대에 영업 외 손익, 만약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면 영업 외 수익, 지금 수정 손실이니까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겠죠. 이건 함부로 두 번째 거 쓰지 말고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꼈을 때, 자 이제 우리 300번 하면 자본이라는 거 알겠죠? 900번 하면 영업외 비용 수익이라는 거 알겠잖아. 그럼 당연히 자본이 영업외 수익 비용보다는 중요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 드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중대한 오류라면 300번대를 선택하시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면 900번대 선택하시면 돼요. 자본을 건들 정도면 얘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 이거 하면은 안 돼요. 겨우 무슨 감가상각 가지고 이런 거래. 이것마저도 인정 안 해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제가 예를 든 거고. 근데 중대한 오류들이 전기에 뭐 예를 들어 며칠 원가를 빠뜨렸다든지 전기에 중대한 우리가 빠뜨린 게 있어서 이익이 넘어오는 거에 지장을 미쳤다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처리할 건데 뭐 단순한 비용인데 굳이 하고 싶대.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 손익에 넣어도 문제는 없으니까 왜 단기 영업의 비용 집어넣어? 단기 그냥 손익계산서에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겠다면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재 106페이지의 오류 수정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우리 지금 아래쪽에는 뭐 자동 조정의 조종적 오류 뭐 이런 거 적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자동 조정적 오류야. 우리 자동 조정되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다음 이제 110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추억의 용어들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110페이지에 가보면 추억의 용어들이 보이죠. 우리 재무제표 다시. 자, 우리 재무제표는 5개 있다라고 했죠.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자 버리세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냥 손익계산서 그리고 우리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 지금은 이제 회계 과정이 아니라 회계 내용에 대해서 봤잖아. 그래서 회계 원칙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재무제표 작성에 이제 뭐의 과정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이라 적어놨잖아. 회계 기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계속 기업이래. 우리 회계 개념책에서 말했던 계속 기업의 과정. 이게 이 저자가 조금 머리 굴린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웬만한 책들을 사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적혀 있어요. 하나 개념책에 그다음 회계 기준 하면 똑같은 말이 거의 두 번 적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두 번 적혀 있지? 그러면 둘 중 한 개만 보는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념책이 앞에 적어놓고 회계 기준을 뒤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회계에 대한 쭉 해온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버렸었는데 그럴 거면 내용은 좀 더 충실하게 썼으면 좋았을걸. 좀 충실하지 않게 지 마음대로 써놨어요. 자, 그럼 아래 재무제표 작성과 공정한 책임 적혀있는데 이건 회계 1급 시험에 종종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를 내가 작성을 했는데 뭔가 잘못 작성이 되어가지고 자, 외부 용자가 손해를 봤어요. 그 책임 내가 져야 되나요? 아니죠. 저는 여차하면 그만두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책임은 우리 최고 경영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하에서 작성을 한 거지
내가 쓴 거 가지고 돈 빌려 주겠대. 그럼 사장 믿고 빌려주지 남 믿고 빌려주지 말라 그러고 거부권 행사해야지.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시험에 정말 회계 담당자이겠다고 나와요. 그러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최후 경영자한테 있고 그 책임하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공정한 표시는 당연히 다 공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111페이지로 갈게요. 자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이제 우리 이거 무슨 말인지 느낌 있으시죠? 우리가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우리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렇게 뭉쳐서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이 비교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건 최소한 2개 이상 비교할 수 있도록 써줘야 외부 용지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가 1회차가 아닌 이상, 1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정기하고 올해하고 같은 분류로 해야 바로 위에 적혀있는 비교 재무제표 가능성 작성 때문에 과거의 개념 체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회계 질적 특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개념 체계에 있는 질적 특성인데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면 비교 재무제표도 쓰고 그리고 표현의 우리 표시의 분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된대요. 정말 저 어릴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는 쓰지. 그죠? 개정 과목으로. 자, 재무상태표는 키워드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뭐 구분 표시 기준은 유동, 비유동, 뭐 그리고 자본은 우리가 공부했던 5가지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산부채 총액 표시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는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럼 외상매출금이 있고 1억이 있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럼 이걸 그냥 외상매출금 9,900으로 보여준다면 이건 총회법을 어긴 건가요? 자, 대손충당금의 성격이 뭐죠?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러면 자산과 자산의 차감 계정을 순액으로 보여주는 거지 총회법을 어긴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차감 계정은.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 그럼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니잖아.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리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 얘도 차감 계정이죠. 자산에. 그리고 사채 안에 말한 차금은 부채 차감 계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짝짓길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냥 상기해서 보여줘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에요. 그럼 제가 왜 계속 자산과 부채는 상기하지 말라 그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시죠? 같은 성격인 차감적 계정이나 가상 계정끼리 더하고 합치는 건 상관없어요. 같은 성격끼리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손익계산서. 여기는 IS하고 PL 적어놓고서 그럼 이 앞에 112페이지 재무상태표는 BS만 적어놨어. FP도 적어줘야지 그럼. 그죠? 아무튼 이 사람 대구에 살아요. 자, 다음 우리 손익계산서는 키워드가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수익 비용이 손익계산서의 키워드죠.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도 우리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먼저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구하고, 거기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되고, 그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부 다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전부 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생략할 수 있다. 땡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구분 계산하는 게 다 원칙이고 그거는 하면 안 돼요. 다만 적혀 있는 우리 다만 이런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구분 표시 생략할 수 있다 적혀 있는데 안 돼요. 총액주의는 이번에 수익과 비용 이야기예요.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기하지 말라. 성격이 다른 애끼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격이 다른 애들끼리. 자, 그리고 계속 사업 손익의 표시 적혀 있는데 지금 위에 구분 계산의 원칙에 다만 적혀 있는 거하고 계속 사업의 손익 표시하고 적혀 있는 건 IFRS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단 사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 재무제표 보면 계속 사업 손익하고 중단 사업 손익하고 두 개를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휴대폰은 뭐죠? 종류 이름이 갤럭시죠. 갤럭시 파는 거는 계속 사업이겠죠. 그럼 애니콜 파는 거는 애니콜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애니콜 파는 거는 지금 중단 사업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아직도 팔아요. 아프리카 CDMA 쓰는 곳에 남아있는 재고를 팔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와요. 그게 중단 사업이에요. 그럼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같이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걔는 계속 옛날에 대한 들어간 소요된 비용들을 전부 다 비용으로 떨고 날렸다 표현을 거죠. 다 정리를 끝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팔고 돈만 계속 이익만 나올 거잖아. 그걸 지금 다른 계속 사업 거랑 같이 합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말고 구분해서 보여줘라. 이게 계속 사업 손익 표기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중단 사업이 없으면 계속 사업만 하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주당 순손익 적혀 있는데 주당 순손익 별거 아니에요. 당기 순이익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럼 한 주당 얼마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주당 순손익이에요. 그럼 별말 아니죠. 100만 원인데 만주래. 그럼 100원 이익인 거예요. 주당.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113페이지에 수익 비용의 분류가 적혀 있는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적혀 있는데 그걸 저는 영업 비용이라 부르죠.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제조 경비도 저는 영업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매출은 영업 수익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지금 여기엔 안 적혀 있는데 그럼 이제 아래 수익 인식 기준을 볼게요. 자, 수익 인식 기준은 형태별로 적용한다 적혀 있는데 아래 첫 번째 재화의 판매에서 자, 이건 순수하게 이론 시험용이에요. 자, 재화 판매로 인해서 수익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쓰려면 그러면 재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깨트리면 이제 걔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얘는 두 번째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내 건데 저 사람한테 뭔가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가를 받기 위한 수익을 인식하려고 그러면 소유권은 내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구매한 사람이 한테 우리 회사가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나 관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야 그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구매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며 제가 은근슬쩍 이런 표현 한 번씩 계속 쓰죠. 뭔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회계에서는 자산이든 부채든 뭐든 그 신뢰성 있게 그 가치를 금액을 측정할 수 없으면 우리 장부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상의 금액을 왜 써? 그죠? 세법은 세금 내라고 그냥 가짜 금액도 써요. 근데 회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왜냐하면 실현주의니까 실제 돈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물건 팔면 돈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그럴 때 수익 인식한다라는 거고. 자, 5번 잘 기억해 두세요.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수익은 그 대응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할 수 있을 때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비용을 모르면 수익 인식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갔다 명확하게 돼야 그럼 그거 빼고 내가 받은 돈은 전부 다 그럼 수익이네 이익 되겠네라고 하는 거지. 비용을 모르면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면 비용하고 수익하고 따로 생각되기 때문에 비용 모른다고 왜 수익을 인식 안 해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용역의 제공은 우리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인데 근데 이건 그냥 건설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럼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전체 수익 금액이라는 건 우리 매출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번은 돈 받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몇 퍼센트 했는지. 여러분 뭐 머리 자르다가 오늘 문 닫았어요. 다 안 잘랐어요. 그럼 돈 얼마 줄 거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머리 자르는 거 진행률이 몇 퍼센트인가? 진행률을 신뢰성이 측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돈 안 줄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넣으면 그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총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발생한 원가하고 앞으로 발생할 원가하고 그걸 다 알아야 된대. 그럼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표현 이해가시죠? 근데 미래 발생 원가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미래치는 이제 추정치를 좀 해요. 변할 수 있잖아 계속. 자, 이자 로열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수익 인식 기준. 자, 우리 거래 유형별인데 위탁 판매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위탁 수탁자한테 팔아달라 부탁하면 그때 재고자산 할 때 이야기했었죠. 그럼 재고자산 할 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을 때 재고자산에서 뺀다라고 했는데 수익 인식은 그럼 그때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그럼 시용 판매도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했을 때에 재고자산에서 빼고 우리는 수익으로 인식하고 위치가 비슷하죠.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가 있죠. 자, 이거는 원칙적으로 자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꼬이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하고 꼬이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는 장기 단기 구분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뭐 공급 시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장기는 미는 시기였는데 회계는 그냥 인도했을 때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하더라도 대변에 분계는 제품 매출 한 방에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부가가치세 가면 이번에 이제 제가 그때 제가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왼쪽 10개월 할부, 오른쪽 36개월 할부 썼죠. 그땐 제가 36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이야기만 했죠. 이제는 우리 거기에다가 분계하는 것도 같이 봐야지. 그럼 그때 아래 분계는 둘 다 제품 매출 3,600일 거라는 거예요. 판회사가. 왜냐하면 얘는 회계 기준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인도 시점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루의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명목 가치 지금 3천만 원이라 했는데 근데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좀 나서 이 차이가 중요하다면 현재 가치로. 이제 이 현재 가치가 무슨 말인지 느낌 좀 오시나요?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말했던 연금 현가 계수. 내가 1,000만 원씩 3년간에서 3천만 원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3년 뒤에 1,000만 원, 2년 뒤에 1,000만 원, 1년 뒤에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로 한 걸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명목가치 3천만 원이라고 다 쓰는 게 명목가액이에요. 명목가액. 근데 그거하고 지금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중요하다면 현재 가치로 표현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용역이나 건설은 무조건 진행 기준으로 갈 거고 자,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이라 적혀 있는데 백화점인 경우에는 제공한 시점에 상품권을 회수하죠. 근데 또 가맹점 시스템으로 하는 상품권은 상품권이 회수되었을 때요. 자, 그럼 우리 상품권 발행했을 때는 개정하면 뭐라고 처리하죠? 그죠? 저도 순간 문득 떠올랐는데 저와 같이 상품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서. 그죠? 한 적 있나요? 했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저도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도 해도 안 한 척, 안 해도 안 한 척. 그래서 우리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가끔 심란할 때는 한자 설명하는데 표정이
했었어. 이게 기억났어. 이런 표정이면 설명하다가 심란해요.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이랑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권 잠깐만 보면, 자, 우리 회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라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백화점 상품권 말고 가맹점 체계로 하는 상품권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시작이 상품권을 어떻게 시장에 뿌릴 것이냐를 이제 기획을 해요. 그래서 가맹점을 모집을 해요. 이 상품권을 당신이 가맹으로 하면, 이 상품권을 쓰시면 바로 앞에 가맹 안 돼 있는 가게는 안 가고 당신 가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손해 볼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품권을 받았을 때만 해서 저희 회사로 주시면 그때 수수료 얼마 해서 빼고 돈 드릴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맹 수수료 그때 받는 걸로 해서 상품 가맹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 고객이 발생해서 우리 회사가 자,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을 해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상품권 발행 100만 원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팔고 우리 회사가 돈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는 상품권을 매출하는 판매하는 회사예요. 발행하는 회사. 그럼 상품권 팔면 지금 100만 원 받았는데 매출로 인식하면 되나요? 저는 내 돈 아니죠. 내가 1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이 내 거면 나는 한국조폐공사예요. 그죠? 내가 상품권 발행해 주면서 저 100만 원이 내 거면 나는 조폐공사가 되겠죠. 이 돈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수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선수금이라고. 근데 상품권 사가는 사람한테 당신 누구냐고 물어볼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기에는 거래처를 안 써요. 근데 회계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 쓰는데 세법은 관심 없어요. 상품권에. 회계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회계가 왜 관심이 많냐면,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지갑에 백화점 상품권 만 원짜리나 뭐 5만 원짜리나 뭐 그런 것들, 심지어는 몇천 원짜리도 넣어 다니시는 분 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마트든 뭐 롯데마트든 가 쓸 수 있으니까 잘 놓고 다니죠. 자, 그럼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금강제화 상품권 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는 분,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분, 분명히 어디선가 집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본 자리에 계속해는 있고 내 지갑에 안 들어오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상품권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회수율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상품권은 회수율이 90몇 %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만 싸게 살려고 해도 90몇 % 가격을 받아요. 근데 금강제화 상품권은 회수율이 60%좀 못 미쳐요. 그럼 금융감독위원회 알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국가가 알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알아요. 회수율이 60%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럼 상품권을 할인해서 사서 그 구도회사가 할인할 때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거 모르고 자기 돈으로 할인할 때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를. 왜냐면 국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저만 모른다고 친구가 욕하더라고요. 근데 상품권은 그런 것 때문에 회수율에 대한 것 가지고 회계에서는 중요해요. 세법은 네 돈 아니자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선수금 쓸 거고, 회계사의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상품권 선수금 쓸 거예요. 근데 세무사에는 나온 적 있어요. 선수금이라고. 그래서 선수금 기억하시고, 근데 회계사에서 많이 나온다면 상품권 선수금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가맹점에 자, 고객이 물품을 구입을 하고 상품권을 지급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 가맹은 상품권을 받았으니까 저한테 돈 달라고 상품권을 주겠죠. 그럼 가맹점이 우리 회사로 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겠죠.
상품권 회수하는 시점. 자, 이 시점 왜 별표시냐면 이때가 수익인식 시점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 회사는 이제 선수금을 지우고 100만 원을 지우고 대변에 이제 가맹점한테 돈을 줄 건데 이때 이제 우리 가맹 프랜차이즈비 뭐 예를 들어 5만 원이라 그러면 95만 원을 주고 5만 원을 우리 상품 매출이나 상품권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이때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이 시점에 상품권을 회수할 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이제 상품권 가맹 제도를 쓰는 곳을 이야기한 거고,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권 발행도 하고 물건도 팔아요. 그런 데가 어디죠? 백화점. 자기들이 발행도 하고 자기들이 물건도 팔잖아요. 그래서 자, 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뭐였냐면 상품 100만 원 매출하고 당사 발행 상품권으로 수취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자, 이 분계를 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이고, 자, 상품권 받았어요. 차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발행할 때 선수금 썼는데 얘 돌아왔잖아요. 선수금 지워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때가 자, 어디 지역에 있었을 때였더라. 그래서 어디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돼서 제가 뭔 생각이었는지 사람들이 데리고 시험 보러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좀 천천히 먹어요. 짜장면을 천천히 먹고 딱 오니까 시험이 끝났는지 막 뛰어나면서 누가 저한테 신나게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상품권은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러길래 저 또 말했죠. 꺼져! 라고. 일단 걔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자, 우리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이제 상품권은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하기로 마음 굳혔거든요. 상품권의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라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발행할 때 선수금이고 돌아오면 선수금이잖아. 그럼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상품권은 선수금이다라고 기억하라고 하면 될걸? 저는 걔한테 괜히 화를 난 거예요. 물론 전에 저한테 휘발유가 계정 과목 뭐예요 했던 걔는 정말 안 되는 애고, 하지만 상품권은 발행할 때 선수금 했으니까 돌아와도 선수금이면 그냥 상품권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라 하더라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행한 상품권을 수취했다는 건 상품권 회수하는 거죠. 그죠? 이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때도 얘는 가맹 프랜차이즈 쓰는 것은 자, 이 가맹비가 그때 매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둘 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한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 적혀 있는데, 근데 우리 원칙적으로는 회수한 시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둘 다. 자, 다음 우리 뭐 부동산 판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설치 검사 조건도 자, 우리 신문 방송 광고라고 적혀 있죠. 자, 신문이나 방송 광고는 고객한테 전달된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자, 우리가 광고 TV 광고하는 방송사라고 볼게요. 그러면 광고비를 뭐 100K 송출하는 걸로 해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1억 받았을 때는 선수금 잡아뒀다가 이제 줄 때마다 방송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전달될 때마다. 자, 그리고 우리 광고 제작은 그냥 용역이죠. 그래서 진행 기준으로 할 거고, 자, 입장료 여러분들 영화, 자, 영화 그 티켓이나 뭐 이런 입장권 보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100% 몇 퍼센트 뭐 있다가 공연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공연이 시작하는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화 시간 지났죠? 환불해 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해주더라고. 왜 그렇게 놀라죠? 제가 그때 난 너무 바보같이 생겼는지. 아니 제가 밤에 한 번씩 저 혼자서 4D 영화를 좋아를 해요. 그래서 영등포에 보면 저기 4D 그 돼 있는 타임스퀘어인가? 근데 그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밤에 가니까 빈둥빈둥 거리는데 때가 됐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더니 제가 바보짓 했더라고. 여의도에 끊어놓고 영등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근데 거기까지 시간 차이가 저는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입장하라고 왜 안 뜨길래 가서 이야기했더니 잘못다 그러길래 제가 멍 때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분이 난 그래서 그냥 주차는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이제 주차권 살려고 말했더니 자기가 휴대폰 달라 그러더니 취소해 주던데. 안 그래도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제 친구가 그때 바보 같은 제 표정이 주요했다 그러더라고. 그냥 여러분도 그런 표정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다음 이제 우리 학원 수강료 있죠? 수강료는 발생 기준. 우리 오늘 작업 빠빠이 하고 싶으면 오늘까지로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일화 계산해 줄 거예요. 국비지원이시면 본인 부담금만.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자기 개인 돈으로 수업 들으시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 수업을 못 듣게 되죠. 하루빨리 말해가지고 오늘 걸로 잘라서 돈 받아야 되지. 그 지질 거면 의사표시한 날까지는 진행 기준 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교육청이 몇 번이면 소비자 보고를 딱 넣으면 바로 일화 계산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인식은 진행 기준이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컴퓨터만 켜놓고서 컴퓨터 못 봤다 그죠? 이남 씨랑 컴퓨터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